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89부 기울어가는 명예국운 천계제의 죽음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627년 9월 30일 원숭아니 한창 요석에서 이제 후금군을 상대로 선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주 영원성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무려 후금의 칸이었던 홍타이지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숭아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요때쯤 해가지고 딱 9월 30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 당시 이제 명예수도 북경에는 아문이 도리고 있었죠. 한 인물의 죽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명예 제15대 황제였던 천계제였습니다. 이 천계제라는 인물은 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선왕이었던 만력치 못지않게 진짜 명나라 암군 대표죠. 그 만력제 못지않게 정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군주였어요. 천계제는 어린 시절이 좀 다소 불우하게 보냈는데요. 뭐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그다지 관심을 못 받고 자랐고 그래서 이제 이 처절한 궁중 암투 속에서 별다른 관심을 못 받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공부를 뭐 제대로 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관심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성격도 좀 요상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잘 믿지 못하고 대인기피증 같은 것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정치에도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런 천계제가 유일한 낙으로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목공일이었어요. 천계제는 이 목공공예에 대해서 그야말로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목수들을 진도지휘하면서 여러 공예품들을 만드는 등 목공일에 굉장히 정성을 쏟았다는 거죠. 이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인물이 서양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랑스의 맨 마지막 부르봉 왕조 맨 마지막 왕이었죠. 루이 16세. 이 사람이 뭐를 굉장히 좋아했었냐면은 자물쇠 만들기. 그거 되게 좋아했었대요. 그러니까 천계제도 그렇고 루이 16세도 그렇고 그냥 둘 다 그거예요. 골방이 틀어 앉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취미생활에만 몰두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둘 다 나라를 몰락으로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천계제가 일반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당대 제1의 목공으로 부와 명성을 누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 목수일이라는 것이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었고 제법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차라리 태어났으면은 꽤 괜찮을 법도 했는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수호지에 나오는 송해 휘정도 그렇죠. 그냥 차라리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휘정도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뭐 정강이병 같은 그런 이제 험악한 꼴을 안 당하고 문예가로서 굉장히 이제 명성을 날리다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다가 갔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 코모두스 황제. 이 사람도 그냥 일반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검투사로서 엄청난 명성을 누리다 갔겠죠, 그냥. 근데 지금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재능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황제가 필요로 하는 재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황제란 자리는 당연하게도 만기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제왕의 자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목공일만 몰두를 하는 천계제가 하필이면은 황제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것이 당시 명예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불운이었죠. 본인한테도 불운이고 나라 입장에서도 불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황제 자리에 오른 이후 천계제는 일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에만 관심을 가냐면은 목공 오타쿠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아예 방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는 했겠죠. 그래도 이때 천계제가 생각해낸 대책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요. 자신이 유일하게 신임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계제가 대인기피증 비슷한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천계제도 유일하게 신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지금까지 줄곧 얘기해왔던 그 악명 높은 레전드급 환관이었죠. 위충현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충현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위충현은 천계제로부터 거의 백지수패에 가까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엄당의 영수로서 명예조정을 마음대로 그야말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명예조정은 천계제가 아니라
위충현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위충현의 권세는 사실상 황제를 능가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충현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은 정말 이것도 참 기상천외한 일인데 자신이 이끌할 시 반드시 자신을 향해서 부천세를 외치도록 신하들한테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천세라는 설도 있고 9,900세라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목상 어쨌든 명예의 속방이었죠, 조선이. 그래서 조선은 만세를 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조선 전기에는 알게 모르게 그냥 뒷구녕으로 만세를 쓴 적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만세를 사실상 쓰는 게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조선의 왕조차도 그냥 천세로 만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조선의 왕도 천세로 만족을 하는데 일개의 환관인 위충현이 무려 조선의 왕보다도 높은 9,000세 내지는 9,900세를 썼으니 이런 어마어마한 기현상이 당시 명예조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9,000세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구축한 위충현. 이제 자신이 쌓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살벌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들을 가차없이 숙청을 해나갔다라는 거죠. 특히 위충현은 황제의 친인이 된 금이군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계제 몰래 사병들을 양성을 하는데요. 도대체 이 사병들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양성을 했냐? 이렇게 양성한 사병들의 운영 목적은 뭐였냐면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감시를 하거나 그들을 제거하는 일종의 보위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공안 비슷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사병들이었어요. 여기에 더해 사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이런 거 보면 천계지가 애지간히 위충현을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황제 직속 특무기구인 동창 그 유명한 유명하다면 유명한 거고 악명 높다면 악명 높은 건데 수많은 소설 영화에 이제 소지가 되는 그 특무기구죠. 동창까지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제 위충현은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날조해서 반대파들을 숙청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측인 독립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그냥 좌시하고만 있진 않았죠. 우리만 당할 순 없다 하고서 이제 독립당 측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충현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탄핵하는 작업을 갖다가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때 잠깐 먹힐 뻔도 했어요. 잠깐 먹힐 뻔도 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천계제의 위충현에 대한 신임이 너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충현은 이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천계제 앞에서 그야말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런 이제 눈물 연기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거죠. 이게 환관들 진짜 전매 특허인데 대표적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십상시들도 그렇거든요. 십상시들도 이 눈물 연기를 통해 가지고 불리한 상황을 갖다가 몇 번이고 반전을 시켰었죠. 그러니까 위충현도 확실히 이제 그런 레전드급 환관 계보를 잇는 사람답게 이런 눈물 연기에 굉장히 능했던 모양이에요. 자, 결국 이제 독립당 측이 준비했던 반격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많은 독립당 측 인사들이 피해 숙청을 당하고 상황은 이제 시궁창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방법은 뭐 이게 둘 중 하나죠.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서 자기 한 목숨 간수하면서 그렇게 지내던지 아니면은 전향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위충현에게 빌붙어가지고 목숨을 구걸해서 플러스 알파로 부귀 영화까지 누려보던지 뭐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위충현이 천계제를 대신해서 명예조정을 장악한 지 어언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이제 명예조정은 위충현을 위시로 한 엄당 측에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되었고 독립당 세력은 그저 숨죽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 입장에서도 정말 골치 아팠던 게 진퇴양난이에요. 가도의 모문용 문제가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아주 눈에 박힌 가시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모문용이 저 엄당 라인이었고 위충현에게 거액의 뇌물을 계속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위충현의 신임을 또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당시 모문용이 그렇게 온갖 깡패짓을 벌이고 다녔어도
인조 정권이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건드릴 거예요? 명예 조정에다 얘기를 한다. 이미 명예 조정은 다 위추면 사람들이고 모흥령이 바로 위추면 라인인데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순간 조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아작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명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조 정권 입장에서도 그냥 속만 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랬던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 해악이 정말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천년만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위충현의 권력에도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죠. 사실 이런 유형의 권력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위충현이 무소불위의 철권을 휘두른 것 같은데, 이게 뭐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나 동탁하고는 좀 케이스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 자체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위충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천계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호가 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위임에 대한 유통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뜻밖에도 그 위임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되는데 바로 천계제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7년간 제2에 올라가지고 여한 없이 놀고 먹으면서 나라를 망쳐먹었던 천계제. 그 천계제가 뱃놀이를 하다가 도중에 한순간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뭐 이제 황제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바로 꼬르륵 하진 않겠죠. 주변에서 곧바로 건져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천계제가 바로 구출되었기 때문에 신변에는 큰 이상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계제는 이것을 굉장히 불길하게 여기면서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죠. 왜냐면 이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명예 전반기를 대표하는 암군 중에 한 명으로 정덕지라는 인물이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유체이탈 노래를 즐겼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근데 암군이라고 하기에는 좀 괴짜라고 보는 게 정확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 정덕제도 뱃놀이를 하다가 물에 한번 빠졌고 그때 바로 건져 올리긴 했는데 이때 당시 물에 빠졌던 충격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나이도 젊은 친구가 이걸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세상을 떠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덕지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천계제가 사실 그렇게 심신이 굳건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불길한 징조 아니냐? 나도 정덕제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골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거기다 이제 천계제도 그간 뭐 이제 유흥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목공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뭐 귀뚜라미 싸움이라든가 이런 유흥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천계제 자체도 뭐 심신이 원래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고 몸도 역시 이제 그동안 축날 대로 축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니까 급속도로 건강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계제도 뭐 제2 7년 만에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던 거죠. 물론 돌아가신 양반 두고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일찍 갈 거면은 차라리 더 일찍 갔으면은 명이 좀 다른 운명을 맞이했으려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아무튼 간에 이 7년 동안 진짜 명은 완벽하게 망가지게 되는데요. 다소 황당하게 천계제가 세상을 뜨게 되자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위충현 또한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위충현이 참 진짜 아주 근시안적인 행동을 했는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을 하는 와중에 천계제의 어린 아들, 진짜 어린 애들이었는데 그 어린 아들들도 싹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황자를 다음번 후계자로 삼을 요량으로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남은 황제의 후계자가 누구밖에 없었냐면은 이때 천계제 자손들이 싹 다 사라지고 딱 한 명 남아요. 누구냐면은 아직 뱃속에 임신 중인 태아 상태 그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궁지에 몰린 위충현 정말 여기서도 이제 막가파 짓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를 태아 상태의 노인 아이를 다음번 황제로 옹립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유럽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상태에 이미 왕이 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정말 희귀 케이스고,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것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천하의 천계제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거를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끝내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위충현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천계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휘둘렀던 호가 호위였을 뿐이지, 동탁이나 조조 같은 그런 종류의 권력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밀어볼 수가 있죠. 아무튼 제대로 된 후사를 남기지 못한 천계제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동생인 주유검을 차기 황제로 정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천계제는 그다지 학문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뭐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관심을 별로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거의 뭐 문맹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해서 그랬는지 그게 한이 좀 돼가지고 자기 동생인 주유검한테는 꽤나 많은 공부를 시켰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유검은 제법 똘똘했대요. 따라서 다음번 황제가 될 사람은 이미 장성한 데다가 공부까지도 많이 한 주유검이 낙점이 되니 이것은 위충현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위충현은 평소 자신이 저지르던 폐악질에 대한 업보로 차기 황제 계승에 있어서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궁지에 몰린 위충현. 다소 좀 이제 찌질한 짓을 하는데, 천계제가 붕어를 하자 이거를 숨기고서 어떻게 해서든 주유검의 즉위를 막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헛된 노력이었죠. 이미 천하의 민심이 위충현을 증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황실 내에서도 위충현을 정말 이제 눈꼴시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실 안에서 협조자들이 나와가지고 주유검이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즉위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계제의 동생 주유검이 명의 제16대 황제로 오르니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분이 바로 명의 마지막 황제죠. 뭐 사실상 마지막 황제, 바로 숭정제가 되는 거죠. 물론 숭정제는 당장 위충현을 요절을 내고 싶었겠죠. 그냥 아작을 내고 싶었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 비록 숭정제가 보위에 오르긴 했지만 지난 7년간 위충현이 전횡을 일삼았기 때문에 명의 조정은 이미 위충현의 사람들로 가득 찬 상태였죠. 그래서 황제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지 조정은 여전히 엄당의 강력한 세력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인지를 한 숭정제, 일단 작전은 어떻게 쳤냐? 당분간은 위충현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가급적이면은 위충현과 엄당 측을 잘 달래가지고 그들의 환심을 사두자. 그리고 그들이 방심했을 때를 틈타가지고 철퇴를 내려치자라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숭정제는 일단 위충현과 엄당 측의 비율을 맞추면서 조용히 묵묵히 때를 기다리게 되니 바야흐로 명예 조정에서는 또다시 대숙청이라는 폭풍전야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과연 숭정제는 위충현과 엄당 측에 대한 숙청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숭정제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야말로 숙청의 화신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과연 숭정제는 숙청의 화신이라는 별명답게 엄당 측을 요절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